여보, 제발 오늘은 그러지 말자.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나한테 명령이야. 내가 왜 이따위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저딴 년한테 장가가라고 해서. 그날 사돈 어른 생신 자리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바닥으로 처박히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키운 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사돈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와 손주 보는 앞에서 제 머리카락을 뜯고 저를 모욕한 아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식이라는 이름을 제 손으로 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새 아들 키운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은 거짓입니다. 저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제 손으로 키운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장남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장남이 그렇듯 민석이에게 저는 늘 큰 기대를 걸었고, 민석이 역시 그런 저의 기대에 부응하듯 공부도 운동도 모든 게 부족함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진짜 모습은 결혼하고 난 뒤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딱히 부족한 점도 튀는 점도 없이 순하고 조용했죠. 시댁 일엔 살갑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손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민석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지나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야.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요즘은 내 카드도 몰래 쓰고 그래. 애 키운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진짜 속 터져. 그 말에 전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아이인가? 한 번은 제가 직접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근데 지연이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팔, 무릎, 심지어 이마까지. 지연아, 이게 뭐야? 어디서 넘어졌니? 그 아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요. 민재가 애가 자꾸 뛰어다녀서요. 제가 부딪혔어요. 그 말은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돈 어른의 칠순 생신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민석이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만 마시면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성질도 폭발하는 아이였습니다. 어이 장모님, 우리 마누라 좀 데려가세요. 시댁에서는 공주 행세하면서 친정 가면 거지래요. 하하하.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고 사돈 어른은 민석이를 말렸지만 민석이는 이미 도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은 그러지 말자.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나한테 명령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 식탁을 내리치더니 내가 왜 이따위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고는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저딴 년한테 장가가라고 해서. 그리고 제 머리채를 휘어잡아 힘껏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순식간에 제 머리는 식탁 아래로 처박혔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사돈 어른이 벌떡 일어나 민석이를 밀쳤고 지연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의 그 장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식이 아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그 아이는 지금 제 머리채를 쥐어뜯고 침을 뱉은 괴물이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내뱉기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술 좀 마시고 실수한 건데. 엄마가 자식을 고소한다고?
실수, 그게 실수니? 엄마,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본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널 지웠다. 재판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힌 두피는 치료 중이었고 심리적 충격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를 자주 폭행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을 키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 차량을 압수수색했는데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경찰이 꺼낸 건 차량 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와 말다툼하던 민석은 갑자기 지연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다음 운전석에서 돌연차를 멈추더니 내가 너 죽이고 감옥 갈까봐 참는 거야. 그 영상은 분명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민석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고 거기엔 선아라는 여자와의 수백 통의 통화가 기록되어 있었죠. 선아야, 걘 그냥 애 낳는 기계야.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선아야, 이혼 정리되면 너랑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병원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저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민석이 옆에 있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팔을 걷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오래된 자국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깊은 멍과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차로 병원에 데려다주는 대신 욕을 했어요. 배가 아파서 운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깟 애 하나 낳는 게 뭐 대단하냐고. 애 낳고 몸조리도 안 끝났는데 제가 빨래 안 말렸다고 머리채를. 그땐 어머니 안 계셔서 제가 직접 약 사러 갔어요. 지연이는 말하다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제야 제 아들의 본 모습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돈댁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부인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도 민석이가 폭력적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지연이가 친정에 올 때마다 옷 속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한 번은 지연이가 밤중에 피투성이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근데도 다음 날 다시 돌아가더군요. 아이 때문에.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사돈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 채통, 사회적 시선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석은 결국 상해죄, 특수폭행, 모친 폭행, 그리고 간통 혐의까지 추가되어 정식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유선영. 지방의 한 모텔에서 민석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 기록이 남아 있었고 민석이 자주 드나들던 제2의 선아였던 것입니다. 민석은 자신을 의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병원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을 만들다 걸려서 잘린 약사였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퇴직했으며 지연이 카드까지 몰래 긁으며 선아와의 동거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 엄마밖에 없잖아.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철창 너머 초췌해진 얼굴로 말하는 아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섭다. 엄마,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죽어라. 그 순간 민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X 같은 여편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여자한테 평생 죗값 받고 살아. 그리고 나 다시는 엄마라 부르지 마라. 민석이 구속되고 난 뒤 지연이와 손자 민재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사이는 아무리 해도 남인 거 아니까요. 하지만 민재는 놀랍도록 빨리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 안 때리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는 아무도 안 때려. 할머니가 꼭 안아줄게. 그날 밤 민재는 제 품에서 소리 내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7년을 그 작은 심장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는 복지관 상담 프로그램에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상담 치료사 공부해 보려고요. 저 같은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폭력의 피해자로 평생 움츠러들 줄 알았던 아이가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껴안고 싶다니.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반찬을 싸서 지연이에게 건넸습니다. 몸이 먼저야.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 지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반찬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부모님이 밥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한 콩비지예요. 사부인이 좋아하시잖아요. 저 사실은 그동안 사부인께 너무 죄송했어요. 지연이 그렇게 보내놓고도 우린 그냥 모른 척 했으니까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이도 민재도 사부인이 지켜주셨네요. 이 은혜 절대 못 갚아요. 그날 두 어머니는 같은 상 위에 음식을 올리고 같은 마음으로 딸과 손자를 걱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초췌한 얼굴, 손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연 씨 집 맞죠? 누구? 신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선아예요. 민석 씨와 살았던 사람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저도 똑같이 맞고 돈 뺏기고 감금당하고 지금 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민석이의 불법 대출 서류, 명의도용 내역, 모텔 CCTV 영사, 민석이의 범죄 증거들이 더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저를 미워해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거든요. 그 사람 아이요. 뭐라고요? 순간 지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왔어요. 살 자신이 없어서요. 며칠 후 지연이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 선아 씨 아이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지연아? 민재도,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같은 상처 가진 아이끼리 서로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지연이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힌 남자의 또 다른 아이를 품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연이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너무 고맙다. 넌 내 진짜 딸이다. 민석은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수감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지연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민석. 봉투엔 이런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읽고 나면 후회할 거야. 그래도 끝까지 다 읽어봐.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고 편지를 읽던 그녀는 끝내 손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우리 민재를 가져가겠대요.
민석은 교도소 안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 친권 회복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현재 비혼 상태의 가정 환경이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위조하여 지연이 불안정한 모성애를 가졌다는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비열한 짓을. 지연은 말없이 아이를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민석이가 민재 데려가면 어떡하죠? 사돈댁의 둘째 딸, 지연의 여동생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지은이는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위조된 서류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과거 지연의 병원 기록, CCTV, 증언을 모아 민석의 친권 박탈 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중 폭력 및 아동 정서학대 기록이 있는 경우 친권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민석은 발악하는 거죠. 자기가 뺏긴 걸 어떻게든 다시 가져가려는 비열한 짓이에요. 법정. 지연은 하늘색 셔츠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나왔습니다. 손엔 민재의 그림을 하나 들고 있었죠. 재판장님, 이건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엄마랑 할머니랑 집에서 놀아요. 나는 문구와 함께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죄수복을 입고 앉아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잘못했더라도 아이를 다시 품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재판장님, 이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제 머리채를 잡고 사돈 앞에서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닙니다. 이 법정에서 그 아이의 친권이 다시 회복된다면 이 사회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석, 친권 완전 박탈. 이후 10년간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리는 시간 있었어요. 그래, 누구 그렸는데? 응, 엄마, 할머니, 그리고 동생. 지연은 웃으면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 동생도 우리 가족이지. 그 후로 민석은 몇 차례 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용서해달라. 한 번만 면회해달라. 돈 좀 보내달라. 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하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롯불 속에 그대로 넣어 태웠습니다. 이젠 다신 내 삶에 발붙이지 마라. 민석이 수감된 감방 안에서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었고 그 대가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그게 천벌이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 천벌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삶을 스스로 버린 그 선택. 지금도 누군가의 따뜻한 집이 그리운 그 외로움. 그리고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가족의 식탁. 그 모든 것을 뒤늦게 깨닫는 외로움. 그게 진짜 천벌일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구청 소속 여성아동 심리지원센터에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손주 민재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선아의 딸 하린이는 우리 집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둘은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진짜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할머니, 하린이랑 같이 학교 갔어요. 할머니, 오늘 오빠가 도시락 반찬 다 나눠줬어요. 지연은 그런 둘을 보며 매일 눈물을 삼켰고 저 역시 속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절대 그 사람처럼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은 민재의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똑똑 하고 울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자
현관에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거칠한 턱수염, 낡은 트레이닝복. 지연아. 나야. 그는 민석이었습니다. 3년형을 마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나 이제 다 반성했어. 나 치료도 받았고 감정 조절도 훈련 받았어. 나 민재 얼굴만 한번 보면 안 되겠니? 지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나섰습니다. 넌 그 입을 다물어라. 엄마, 너 다시는 이 문 앞에 나타나지 마. 너에겐 자식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어. 할인이, 민재. 그 아이들은 내가 다친 상처에서 태어난 생명이지.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니다. 그럼 나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그래.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너는 누굴 사랑할 자격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다. 민석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민재 데리고 가면 되잖아.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잖아. 그 말에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네요. 접근 금지 연장 신청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지연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민석의 재접근 위협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판사는 1년 추가 접근 금지 명령을 승인했고 민석은 다시는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전 민석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없게. 난 끝까지 널 지켜볼 것이다.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인생의 흑역사일 뿐이다. 민석은 그 문자를 읽고도 아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해 여름, 지연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작은 사진관에서 지연, 저, 민재, 할인,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요즘엔 이런 가족 사진 보기 드물어요. 진짜 따뜻하네요. 그 말에 지연은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진짜 가족 맞죠? 전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민석은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더군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 피부친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피는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민석은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건 천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벌입니다.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중학교 3학년, 할인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지역센터의 책임 상담사가 되었고, 이제는 강사로도 활동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다리가 예전 같진 않지만 손주들의 도시락은 여전히 제가 싸고 있습니다. 할머니 김치 진짜 최고야.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집 진작 망했어. 그런 말을 들으면 전 매일 아침 눈 뜨는 이유를 다시 깨닫습니다. 어느 날 민재의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어릴 적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급에서 가장 배려심 많은 학생이에요. 할인이 담임도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누구보다 눈치가 빠르지만 절대 친구를 놀리지 않아요. 늘 조용히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합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전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다시 누군가의 상처를 막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구나. 그 후 민석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한 장,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석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는데
혹시 보호자가 되실 수 있나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 사람을 모릅니다. 담담하게 끄는 수화기 너머로 제 심장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빈 껍데기는 더 이상 제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여름, 우리는 네 식구가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아이들이 글씨를 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가족 포에버. 지연은 제 옆에 앉아 모래 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많이 무너졌던 적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거 평생 못 갚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날 살렸고, 아이들을 살렸고, 너 자신도 일어섰잖아. 그걸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멍이 들 만큼 마음이 다치셨나요? 그렇다면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때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